자, 반갑습니다. 국민정보원 10회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국정원, 진짜 국정원이요. 저희는 국민정보원이고 국가정보원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고요. 또 중요하게는 그 세월호 CCTV 복원과 관련해서 오늘 좀 몇 가지 또 검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유민 아빠 김용호 씨 관련해서 지금 온갖 그 인터넷 댓글 그리고 조정동을 비롯한 이 매체들에서 공중파 매체들에서 지금 도배질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온갖 음해, 왜곡, 조작, 이런 것들이 지금 난무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확산되고 있지만 어쨌든 적극적으로 지금 대응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법적인 조치까지 지금 취하고 계시고 몇 가지 이제 그 제기했던 의혹들을 적극적으로 해명하셔서 지금 다 해명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보수 쪽에서는 이 보도를 가지고 계속 논란을 확산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자, 그래서 이거를 왜 얘네들이 어떻게 심리전이잖아요. 대국민 여론 조작을 하고 있는데 왜 그러고 있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얘기를 좀 해보죠. 자, 우선 그 상황 얘기를 좀 해볼게요. 김용호 씨가 이제 단식을 하는 중에 22일 날입니다. 지난주 22일 날 단식 40일째를 마시셔가지고 급격하게 지금 건강 악화로 동부병원으로 이송이 됐습니다. 자, 이 과정에서 이 국정원의 본격적인 정치 공작, 사찰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의혹들이 그리고 사실 확인들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25일 날 월요일 날 우리 세월호 가족 대책위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제 밝힌 내용들을 좀 몇 가지 소개를 드릴게요. 자, 국정원에 대한 가족 사찰 의혹을 그 24일 날 제기를 했는데 이에 대해 국정원이 구체적 사항을 밝히라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다면 공개하겠습니다 해서 이제 밝혔습니다. 유민이 아빠의 어머님이 알려온 소식에 따르면 유민 아빠의 고향인 정읍면사무소와 이장에게 유민이 아버님의 신상을 묻는 전화가 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유민이 아빠가 병원에 실려온 날 국정원 직원이 자신의 소속을 밝히고 병원장을 찾아왔고 유민이 아빠의 주치인 이보라 선생에 대해서 묻는 일도 있었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족들이 파악한 국정원이 국민들, 세월호 가족들을 뒷조사한 내용이다. 국정원 개혁 얘기만 나오면 어김없이 반복했던 국내 정치 개입 금지, 사찰 금지 내용을 스스로 어긴 것이다. 스스로 불법을 저지른 것이다. 국정원은 지금 우리가 밝힌 사실에 대해 해명해야 된다. 만약 불법이 밝혀진다면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그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국정원의 세월호 실소유주 의혹과 함께 국정원의 또 다른 의혹으로 국정원 게이트로 국민적 의혹은 더 확산될 것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가족들이 파악하고 있는 국정원의 개입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고요. 자, 시간상 제가 쭉 정리를 좀 해봤어요. 자, 이게 어떤 흐름으로 가고 있을까? 역으로 한번 좀 정리를 해볼게요. 우선 22일 날 8월 22일 날 단식 40일째를 맞이해서 병원으로 이송이 됐습니다. 자, 이때 우리 세월호 가족들이 이날 저녁에 곧바로 청와대로 갔습니다. 청와대 방문을 갔죠. 물론 이제 막혔습니다만, 자, 청와대 입구에서 이제 막혀서 지금 거기 그 자리에서 농성을 하고 계십니다만, 22일 날 청와대로 직접 박근혜 대통령의 면담을 요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는 그런 행진을 진행했는데요. 자, 그 다음 날입니다. 자, 23일 날 새벽 3시 반이에요. 지금 화면에 보시면 그 유민이의 외삼촌으로 알려져 있죠. 윤도원 씨죠. 이분이 페이스북 그 글을 쓰면서 지금 논란이 확산이 됐어요. 물론 나중에 삭제를 했습니다. 미안하다 그러면서 삭제를 했는데 그때 캡처한 그 자료 화면입니다.
자, 이 페북 글 때문이 아니라 이 페북 글을 시작으로 각종 댓글들 그리고 유민 아빠의 뭐 정체 이런 그림이 이런 식의 제목을 단 온갖 글들이 인터넷에 도배가 됐고 조중동에서 논란을 키우는 과정으로 갔던 거죠. 자, 새벽 3시 반이에요. 이 글을 작성한 시간이. 그리고 그 밑에 몇 가지 댓글이 달렸죠. 그 새벽 3시 반에. 이거 삭제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기적으로 보면 22일 날 다시 청와대로 지금 행했어요. 국회와 광화문에서 있던 이 투쟁 대책 가족들이 청와대로 이제 향했죠. 청와대 입장에서 보면 다급했겠죠. 자, 그래서 23일 날 이런 페북 글이 게시가 됐고, 자, 23일 날은 어떤 날이냐면 가족들이 청와대 앞에 있기 때문에 23일 대규모 집회가 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24일부터 대대적으로 SNS 그리고 언론에 유민 아빠에 대한 음해성 기사들 이런 것들이 도배가 됩니다. 자, 어떤 분이 네티즌 수사됩니다. 저분이 그 윤도현 씨 페북의 내용을 캡처를 했는데 친구가 하태경이에요. 최근에 맺어진 친구 하태경이다. 그리고 하태경 씨도 이 논란을 확산시키는데 일조를 하고 있죠. 자, 그리고 나서 25일 날 조선일보가 각종 의혹을 제기합니다. 양육비도 주지 못하는데 궁도라고 국궁이죠. 국궁이라는 비싼 취미생활을 어떻게 했냐 이런 얘기부터 무슨 봉금 때문에 그러고 있다. 그리고 금속노조 조합원이다. 강성조합원이다. 뭐 이런 식의 온갖 도배를 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 입장을 밝혔고 또 법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요 시기에 단식 40일째를 전후해서 국정원의 움직임이 포착이 됩니다. 자, 그 병원장을 직접 찾아가서 1시간가량 이야기를 나눴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보라 변호사에 대해서 신상을 파악을 했고, 그리고 원래 고향이었던, 지금은 다른 곳에 살고 있지만 원래 고향이었던 정읍에까지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겠지만 거기를 통해서 신상을, 유민 아빠에 대한 신상을 파악하려고 했던 이런 움직임이 포착이 됐는데, 자,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한번 좀 역으로 한번 되짚어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8월 21일 날 국정원 직원이 병원을 찾아간 거죠.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유민 아빠가 입원을 했어요. 그 전에 8월 19일 날 무슨 일이 있었냐? 자, 8월 19일 날 군 사이버 사령부의 댓글 사건 의혹에 대해서 국방부 조사본부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국군 사이버 사령부 심리전단의 댓글은 조직적 대선 개입이 아니다. 개인적인 일탈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자, 그 다음에 역으로 8월 15일 날 국정원이 개혁안을 발표를 합니다. 국정원 심리전단을 폐지하고 방첩 대테러 분야를 강화하겠다. 정보관, 국회, 정당, 언론사 상식 출입을 금지하고 관련 조직을 폐지 또는 축소하겠다. 그리고 3차장 산하의 심리전단 업무 중에 국내 심리 부문은 폐지하고 대북 심리 부문을 신설하는 3차장 산하 대북 전략국으로 옮기다. 이런 식의 국정원 개혁 방침을 8월 15일 날 제가 볼 때 느닷없는데 느닷없이 발표를 했어요. 자, 그 전에 또 뭐가 있었냐? 7월 25일로 갑니다. 자, 7월 25일 날은 크게 세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자, 국정원 세월호 지적사항이라는 문건이 이날 공개가 됩니다. 7월 25일 오후 5시에 우리 가족대책위와 변호인들이 국정원 문건의 존재, 내용에 대해서 공개를 합니다. 자, 그날은 무슨 일이 있었더냐? 두 가지. 하나는 유병헌 시신에 대해서 국가수사 발표가 있던 날입니다. 25일 오전이. 그리고 국정원 문건이 공개된 5시로부터 2시간 후에 7시에 유대균 씨죠. 유대균 씨 검거 소식이 언론에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역순으로
이 사건의 흐름을 정리를 해봤는데 저는 이게 국정원이 다시 지적사항이라는 문건으로 이 세월호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부각되는 시점부터 국정원이 대외적으로는 두 가지죠. 심리전 댓글 이것이 조직적 개선 개입이 아니라고 하는 법적인 정리를 한 차례 하고 또 대외적인 이미지로는 국정원을 개혁하겠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포장을 하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지금 세월호 국면을 뒤집기 위한 대국민 작전을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 지금 몇 가지 사례가 지금 드러난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흐름상에서 아까 나왔던 유민희 아버지 김용호 씨에 대한 대대적인 색깔론 공세 그리고 음해 모략 이런 것이 아주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냐 이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유민희 외삼촌의 글도 그냥 우연하게 개인적인 감정으로 쓴 글이 아닌 것으로 저는 추측이 되는 거고요. 이 모든 이 여론 공작에 국정원이 본격적으로 뛰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자,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월호의 진실. 누가 우리 아이들을 죽였나? 2014년 4월 16일 수학여행을 떠났던 단원고 학생들. 수백 명의 사망자를 낸 세월호 참사.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 침몰의 원인은 베일에 가려져 있다. 해경은 왜 단 한 명도 구조하지 못했나? 통영함 출동 명령을 누가 막았는가? 세월호에서 발견된 국정원 지적사항이란 문서의 정체는 무엇인가? 수많은 의혹에 휩싸인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찾기 위해 방대한 자료들과 과학적인 근거들로 정부 발표를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는 카이스트 곽동기 공학 박사의 신작 세월호의 진실, 누가 우리 아이들을 죽였나? 과학자의 양심으로 썼습니다. 구매는 각 인터넷 서점을 통하시거나 02-3491-6015, 02-3491-6015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도서출판 615. 처음부터 계속 권 대표님 방송을 듣고 있었습니다. 언제 소개해 주시나? 소개 좀 늦었습니다. 곽동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동부가인문 대표 문경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 소개를 우리 특이하게 좀 해보려고 했는데 깜빡 잊었어요. 자, 저는 주권방송 대표 권우혁입니다. 자, 지금 아직 저는 국정원이 다시 전면에 나서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그 최근에 국정원이 세월호 사건에 긴밀하게 개입돼 있다라는 증거들이 속속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서 국민들의 이제 요구, 압박이 계속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대로 특별법이 제정이 되고 이 진실이 규명이 됐을 때 국정원이 큰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있지 않는가, 이런 판단 아래에서 국정원이 특별법을 막고 이 투쟁을 무마시키기 위한 그런 이제 작업들을 쭉 하고 있다. 근데 이게 사실은 국정원이 원래 평소에 하던 일 아닙니까? 대선 때도 댓글 열심히 달고 정보 여론 조작을 하고 이런 것처럼 이 특별법과 관련해서도 여론 조작을 하는 그런 임무는 당연히 가지고 있을 것이고 그런 것들을 하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볼 때 세월호의 진실이 밝혀졌을 때 국정원이 분명히 뭔가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구나.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 아니겠는가. 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이 국정원의 활동을 통해서 더욱더 국정원의 혐의가 짙어지고 있죠. 이 그렇죠. 세월호 사건 관련해서. 우리 곽 박사님은 또 어떤 견해이십니까? 아니 뭐 실제로 국정원이 지금 이제 세월호 국정원의 기관 자체가 이런 세월호 문제가 발생했을 때부터 계속적으로 좀 이제 그들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음지에서 일하면서 양지를 지향한다고. 음지에서 계속 그 부엌에 바퀴벌레처럼 싸돌아다녔겠죠. 예,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 전면에 나서고 있다는 건 우리 흔히 보면 이제 바퀴벌레에 대해서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한 마리가 포착이 되면 그거는 실제로 그 집안에 10마리가 있다고 봐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왜냐하면 바퀴벌레 자체 성격 자체가 이제 막 양지를 배회하는 그런 벌레가 아니라 이 아주 어둡고 축축한 이런 데를 이제 선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국가정보원도 이런저런 정황들이 이제 드러나는 게 하나가 드러나면 때로 우리가 심정적으로 우리 국민들의 정서상 이미 이제 수십 년이 지나갔기 때문에 한 열 몇 군데에서 이래저렇게 돌아다니다 보니 한두 군데에서 이제 발각이 된 거고 발각이 되는 거 아닌가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저는 이제 다시 움직이고 있다는 건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계속 움직였으니까. 원래 움직였는데 예, 원래 움직였는데 포착이 덜 됐던 건가? 예, 이제 다시 포착이 된다고 보는 게 맞지 않나. 그러면 계속 움직이던 애들이 이제 뜨문뜨문 나타나는구나. 더 많이 움직인다. 그래서 예, 그럴 수는 있겠죠. 통계적으로 볼 때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안 나타나던 게 나타나고 예.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지금 국정원장을 우리가 좀 소홀히 하게 대했어요. 관심을 좀 덜 가졌었는데 그 남재준만 머리에 박혀 있었잖아 우리가. 근데 지금 국정원장은 이병기잖아요. 네. 그래서 이병기 국정원장을 다시 한번 주목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사람의 전력을 많이들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부각을 시켜드려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이분이 지금 요즘에 뭐 그 청문할 때도 그렇지만 늘 뭐 사퇴할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사퇴서를 뭐 품고 다닌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드러나는 국정원의 행태들은 제보를 걔 못 준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병기 국정원장의 전력을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해 보죠. 그러니까 지금 남재준 전 원장이 사퇴를 하고 이병기 지금 현 원장이 들어왔는데 이 사람의 역할은 뭐겠습니까? 뒷수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남재준이 벌려놓은 일을 뒷수습을 하기 위해서 이제 들어온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사람이 원래 뭐 하는 사람이냐? 안기부에서 일했어요. 그러니까 국정원의 전신 안기부에서 일을 했는데 1995년도에 안기부 제2특보였고 1996년도에 제2차장으로 올라갑니다. 제2차장이 안기부에서 차장이면 어떤 역할이냐면은 직급으로는 차관급이에요. 그러니까 장관 다음이 차관 아닙니까? 그래서 원장 바로 밑에가 차장입니다. 그래서 제1차장, 제2차장, 제3차장 이렇게 세 명이 있는데 그중에 제2차장을 맡았고 1997년도에 아주 활약상이 대단해요. 초반에 그 황장엽 망명 사건에 개입을 합니다. 그래서 황장엽이 이제 개입인가요, 주도인가요? 그거는 뭐 알 수가 없죠. 본인은 자기가 주도했다라고 자랑을 하는데 주도했는지 개입했는지는 알 수가 없고. 본인이 그렇게 얘기하면 주도한 거 아닌가요? 뭐 그렇게 뭐 자기 자랑하려고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자기 성과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당연히 안기부 입장에서는 커다란 성과죠. 그러니까 뭐냐면 황장엽이 중국으로 망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을 국내로 데려오는데 중국에서 이제 안 보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거를 자기가 가서 중국을 설득을 해서 황장엽을 국내로 이렇게 빼돌릴 수 있었다. 자기가 주도했다. 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한 사람이고 또 하나는 이제 97년도가 대선 시기 아닙니까? 97년 말에 대선과 관련해서 북풍 사건이 일어났어요. 북풍 사건이 있었고 그 뒤에 총풍 사건이 또 납니다. 그러니까 북풍 사건의 일환인 거죠. 그 오익재 당시 그 새천년 민주당이었죠. 그때는 야당이 새천년 민주당 고문이었는데 이분이 그 천도교 교령인가 됐을 거예요. 그분이 월북을 했어요. 나는 남한에서 못 살겠다. 북한에 가서 살겠다. 그러고 월북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북한이 또 이제 천도교 이런 걸 많이 우대하니까 아무래도 그런 감정이 있었겠죠. 월북을 했는데 이게 이제 새천년 민주당 고문으로 있던 사람이 월북을 했다. 그러니까 야당에 이제 색깔론 타격이 많이 있었죠. 근데 오익재 고문이 김대중 대통령에게 편지를 써서 보냈다는 거예요. 월북한 다음에 보냈다고? 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일종의 공작 북한의 어떤 이 서신 지령을 받은 꼴이 돼버린 거잖아요. 거기에 정치 자금까지 받았다 김대중이. 그런 이제 그 폭로를 안기부가 주도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안기부가 공개를 했고 그 다음에 이 정치 자금을 받았다라는 건 윤홍준이라는 재미동포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국내에서 기자회견을 해서 폭로를 해요. 근데 사실 이것들 자체가 다 안기부의 공작이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기자회견 한 거죠. 자체도 그렇죠. 다 짠 거죠. 예, 다 짜고 한 거죠. 그래서 편지가 나중에는 이게 가짜 편지였다 뭐 이런 얘기까지 이제 나왔고 그때 안기부에서 이런 이제 공작들을 했는데
누가 한 거냐라고 했을 때 그때 당시 제2차장이었던 이 이병기 씨가 이병기 현 원장이 한 것 아니냐라는 이제 그 깊숙이 관여했던 거 아니냐라고 이제 주장이 나왔는데 재판 과정에서는 무죄가 됐어요. 근데 뭐 당시에 이 재판에서 이제 뭐 검찰 측이 제대로 수사를 안 했다, 뭐 봐주기 수사를 했다 이런 이제 의혹들은 많이 나왔고 그때 그 이병기 씨는 자기는 그 기자회견 할 때랑 이때 대만에 있었다. 그래서 나는 모르는 일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확인된 바로는 그 후에 대만에 간 거였어요. 그러니까 대만에 출국한 날짜 자체는 기자회견 이후에. 거짓말한 거네. 네, 4일 뒤에 출국을 한 걸로 해서 한국에 있었던 건 확실하다. 그렇다면 왜 대만에 있었다라고 거짓말을 했느냐? 뭔가 자기가 관여한 게 있으니까 그걸 숨기기 위해서 거짓말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의혹도 있는 것이죠. 근데 어쨌든 그 당시에 직책이 2차장이었다는 거잖아요. 네. 2차장이면 그 국정원의 3인방 중에 한 명. 그렇죠. 원장을 중심으로 3인방 중에 한 명이면 네. 국정원에서 진행하는 각종 공작 사업을 충분히 기획하고 총괄하는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렇죠. 제1차장이 해외 담당이고요. 예. 제2차장이 국내, 제3차장이 그 대북 담당인데 이 제3 그 북한과 관련해서는 제3차장이 맡은 경우도 있었고 제2차장이 맡은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국내 정치랑 다 연결시키니까 예. 얘네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황장현 망명 같은 경우는 이제 대북 사업인데 제3차장이 아니라 대북 사업이야? 대북 사업 대북 관련된 이제 활동인데 제2차장이 가서 하지 않았습니까? 아 근데 왜 그 97년 대선 개입은 자랑을 안 하죠? 아 그게 이제 유죄로 나오잖아요. 그건 그러니까 언제 황장현 한번 망명은 물어보고 싶네. 예. 잘한 일이라고 안 아니 그러고 애국적 서행이라 그러고 청풍 사건도 법원이 썩었다. 사법부의 결정에 개탄한다. 이러고 정면으로 맞서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그거 아니야?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돼서 그런 거 아니야 분위기가?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누가 당선되더라도 네. 어쨌든 공작을 했잖아요. 거짓말을 한 거잖아요. 가짜 기자회견을 하고 가짜 편지를 공개하고 그렇죠. 이게 공개됐기 이게 이제 들통났기 때문에 자랑하기는 좀 어렵죠. 아니 가짜 편지가 아니라 그때 편지는 이미 나와 있었는데 확인됐는 건데 이거를 대선 때 마치 공작을 한 것처럼 터뜨린 거지. 공개를 해버린 거지. 네. 그리고 거기에 공작설은 그러니까 공작금설은 추가로 플러스 시켜가지고 얘네들이 판을 그렇죠. 꾸렸다는 거지. 그러니까 어쨌든 대선에 개입하려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걸 자랑하기는 좀 그렇죠. 내가 대선에서 특정 후보 당선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했다라고. 게다가 또 대선의 결과가 또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돼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이창이 됐으면은 포상을 받았을 텐데. 그렇죠. 근데 뭐 이때 당시에 그 유명했던 그 흑금성 그 북한 공작원으로 알려져 있는 흑금성 이 재밌는 일화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그 잡지나 이런 데 월간지에 많이 공개가 됐는데 아무튼 거의 안기부가 북한의 역공작에 당한 걸로 그렇게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 사람 국정원 요원이 아니에요? 흑금성이 국정원 요원 국정원인지 아무튼 그 군 출신 군의 이제 대북 요원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출신이에요. 요원이다 했던 정보 쪽. 그래서 이제 중국으로 잠입을 해서 사업가로 위장을 하고 중국으로 잠입을 해서 활동을 했는데 이제 이상하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중첩자 비슷하게 이제 그러면 국정원 요원이 요원 신분으로 중국에서 활동을 하면 그거는 중국이 보기에 간첩 아니에요? 아 간첩인데 신분을 위장을 하죠. 그러니까 원래 간첩이 신분 위장하잖아요. 그렇죠. 족발되면은 이제 그럼 우리나라도 잡히는 거지. 간첩이 많이 있네. 아 당연하죠. 많죠. 국정원 네, 북한에도 북한 현지에도 고정 간첩들이 많이 침투해 있습니다. 그렇죠. 고정 간첩은 침투하는 게 아니라 아 거의 북한에 사는 있는 거죠. 게 예. 그래서 그거 아, 말고 그런 이제 전력을 가지고 있다. 네, 그런 전력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작 정치에 능한 사람이다. 그리고 그런 그 공작 정치에 능하기 때문에 뒷수습을 하기 위해서 국정원 원장이 되지 않았겠느냐라고 짐작해 볼 수 있다. 또 하나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 배달 사건이 있었죠. 흔히 그 찻대기로 알려져 있는데 사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찻대기 사건이 아니라 다른 이제 사건이에요. 그 뭐냐면은 2002년 대선 때 이회창 후보랑 그다음에 누가 붙었었죠? 노무현 후보랑 두 명이 이제 여당 야당으로 출마를 해서 붙었는데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인재 의원이 이 경선 불복을 또 하고 그렇죠. 민주당에서 대선 후보로 경선에 나왔다가 질 것 같으니까 중간에 나와버렸죠. 그렇게 해가지고 출마를 독자적으로 출마를 하려고 했는데 그때
이 새누리당 쪽에서 그때는 한나라당이었죠. 한나라당 쪽에서 접근을 해가지고 이해창에게 유리한 행보를 해달라라고 하면서 돈을 줬다는 거예요. 5억 원을. 그 전달을 이병기 차장이 했었다. 그건 시인했죠. 거기에 자기가. 예. 거기에 그러면 대해서는 지금 그때 5억 원을 준 사람은 국정원장이고 5억 원을 받은 사람은 새누리당 최고위원이고 그렇죠, 뭐 이런 거예요 지금. 네. 개판이죠. 5억 원 생각보다는 싸요. 그 사람들 5억 원은 돈도 아닌가? 근데 사람들한테? 그 이병기 그 원장이 그 당시에 돈을 전달했다는 것은 시인을 하고 이번 청문회 때 네. 원장 청문회 때 자기가 가장 부끄러운 일이라고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네. 다 혐의를 인정하는데 또 재밌는 거는 이인재 의원한테 가야 될 5억이 통으로 다 안 갔다는 얘기가 또 있어요. 아 중간에 또 배달 사고가 배달 있었다. 배달 사고가 났다. 흔한 일이죠 사실. 그것도 그래서 네, 그 중간 마진이라는 형태로 또 그 세계에는 존재할 것 같은데 그렇게. 그래서 그 당시에 뭐 그 시기 전후로 해가지고 이병기 씨의 뭐 집이 좀 늘어났다, 뭐 평수가 늘었다 뭐 이런 예. 얘기도 있고. 네, 아무튼 이걸 종합해 보면 결국 이 사람은 정치 공작에 매우 능한 사람이다. 국내 뭐 이 대북 관련 뭐 아무튼 정치 공작에 꽤 능한 사람이고 그러면 결국 남재준이 저질러 놓은 일을 뒷수습하는데 어떤 공작 정치를 통해서 뒷수습을 하기 위해서 국정원장이 된 것 아니냐 이렇게 짐작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분은 보니까 97년도 총풍 사건 그리고 2002년도에 배달 사건 이거 딱 보면 기본적으로는 저거죠. 한나라당 새누리당 정권 재창출 네. 이거죠 목표가. 이 사람은 실제로 그 민정당 시절부터 당의 뭐 특보 뭐 이런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형적인 여당 그 보수당 정치인이면서 공작원 활동도 하는 그런 인물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의 기본 성향은 이 사람이 이제 여기 국정원장 되기 전에는 주일 대사를 네, 주일 하다 대사 왔잖아요. 그래서 정권 유지, 권력 유지를 위해서 그리고 정권 재창출에서는 물불을 안 가리는 사람이다. 기본 성향이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아무리 뭐 분치를 하더라도 늑대는 늑대다. 그래서 국정원의 원장을 보면 기본적으로는 국정원의 그 방향이나 뭐 성향들을 파악할 수 있을 텐데 이병기 국정원장을 다시 한번 주목을 해야 되고 절대로 국정원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죠. 국내 정치 공작, 그리고 권력 유지를 해서 물불을 가지 않고 뭐든 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 단계는 제가 볼 때는 이게 어쨌든 뭐 확산되고 있잖아요. 점점 무엇이요? 이 세월호 관련한 여론이 확산되고 있고 아 단식 농성도 확산되고 있고 우리 신부님들이 또 무기한 단식에 들어가셨고 진보당 의원들이 청와대 앞에서 무기한 단식 들어갔고 문재인 의원도 무기한 단식 하고 있고 김정은 씨도 뭐 그러고 있고 뭐 이승환 씨도 단식 결합하고 있고 그 시민들이 점점 뭐 동조 단식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28일인가요? 뭐 금속노조가 28일에 10만 총파업해서 청와대로 가겠다. 이런 거 계획을 좀 내놓고 있어요. 그래서 노동계도 지금 좀 결합하고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게 점점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국정원 입장에서는 그리고 정권 입장에서는 이거를 뒤집을 뭔가를 기획을 하고 있을 것이다. 야 그러면 이달 안에 뭐 내란음모 사건 하나 또 터지는 건가요? 뭐지 모르는지 모르죠. 네. 그게 남북 관계에서 어떤 충격적인 충돌 사건이든 그런 식으로 나타날지 아니면 국내에 어떤 공작으로 나타날지 모르겠는데 그 얘네들이 국내 정치할 때는 크게 한 두 가지 정도의 방식을 쓰는 것 같더라고요. 하나는 이런 내란음모 사건 같은 어떤 조직 사건 있잖아요. 배후에 뭐가 있었다. 이런 식이 하나 터뜨리거나 또 하나는 도덕성을 치는 거예요. 도덕성을 치는 게 지금 김용호 아빠에 대해서 김용호 씨에 대해서 그렇게 나타나는 거지. 기본적으로 도덕적인 거잖아, 그죠? 다치고 있다. 근데 이게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김용호 씨에 대한 음해모략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대대적인 대국민 작전의 출발 신호탄이 될 수로 볼 수도 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국정원이 계속 활동을 해왔지만 다시 전면에 나왔기 때문에 우리도
국정원과의 전면전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입니다. 국정원과 전면전을 하자. 네, 네. 우리가 해야 됩니다. 좋습니다. 네. 자, 결의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세월호 CCTV 관련해서 얘기를 좀 이어가겠습니다. 자, CCTV가 지금 법원에서 공개가 됐고 가족들한테 공개가 됐습니다. 그 진도체육관에서 가족들, 실종자 가족들하고 우리 유족들에게 공개가 됐다고 하고요. 이게 한 2달 동안 물속에 잠겨 있던 이 CCTV 영상이 복원이 돼가지고 공개가 됐는데 과정부터 한번 쭉 얘기를 해볼까요? 어떻게 이게 공개가 됐고 그 CCTV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또 몇 가지 검증을 좀 해봅시다. 저기 그 DVR이라고 해서 그 세월호 선체 내에 있던 디지털 영상 저장 장치잖아요. 네. 그게 이제 22일 날 7월 20일이죠. 발견이 됐어요. 그 디지털 영상 장치 안에는 이제 여러 가지 CCTV가 세월호 내에는 총 64개죠. 네. 64개의 CCTV가 들어 있는데 그들이 쭉 이렇게 영상을 저기 보시는 바와 같이 JTBC가 저렇게 밝혔지 않습니까? 세월호 각 파트별, 각 복도 내지는 이제 뭐 그런 뭐 작업하는 공간 이런 데서 시설들하고요. 예. 네. 계속적으로 촬영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 자료가 실제로 세월호 사건의 전모를 밝히는데 상당히 획기적인 그런 정보를 주지 않겠나 그런 기대를 불러일으켰죠. 예. 그러니까 세월호 배의 한 군데가 아니라 60여 군데에서 각 포인트별로 세월호의 상황을 실시간적으로 계속적으로 알려주는 자료이기 때문에 정말 저 CCTV 영상을 보면 세월호가 어떻게 침몰했는지를 알 수 있다. 이런 이제 기대감이 있어서 세월호 가족분들이 CCTV에 대한 저장 장치의 증거 보존 신청을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CCTV는 그대로 이제 있게 된 거죠. 이것을 법원에서 이제 영상을 상영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세월호가 이른바 침몰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알려져 있는 외부적으로 알려져 있는 시각이 8시 48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CCTV가 8시 32분에 녹화가 중단, 꺼져버린 거예요. 예. 그러한 상황이 나타나자 사람들이 이제 새로운 미스테리가 터지게 된 것이죠. 뭐냐면 세월호 선 내에 60여 개의 CCTV가 어떻게 한순간에 싹 다 나가버릴 수가 있느냐. 처음에는 정전인가? 라는 그러한 의혹이 있기도 했습니다만 실제로 세월호 당시에 탑승자들이나 여러 가지 영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영상 자료나 화면들 그리고 이제 생존자들의 증언들을 볼 때 세월호 내에 8시 30분경에 정전이 되었다라는 볼만한 증거는 전혀 없고 정전 아닌 거죠. 정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CCTV가 한꺼번에 꺼지느냐. 그랬을 때 결론은 누군가가 껐을 가능성, 누군가가 스위치를 눌렀을 가능성이 있지 않은가. TV가 꺼진 것이 8시 32분이고 그로부터 약 2분 40초 가량 이후에 그 DVR도 꺼진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되죠. 아 그러면 저기 그 정전은 확실히 아닌 거네요. 정전이면 그렇죠. 동시에 그렇지. 꺼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구조는 네, 이런 그렇게 볼 수 개념 구조는 이런 겁니다. 지금 저희 카메라가 있고 카메라를 저희가 스위치를 통해서 컴퓨터로 연결을 해요. 네. 근데 카메라 전원은 독자적으로 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고 컴퓨터도 동시에 꺼지는 건 아니지. 네. 근데 이 건물 자체에 정전이 일어나면 한꺼번에 다 꺼지는 거죠. 그렇죠. 그런 구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정전은 아니다. 아니다. 예. 그렇다면 어떻게 꺼졌을까? CCTV만 먼저 딱 끄고 그 다음에 네. DVR을 또 껐겠죠. 네. 이게 저희 예전에 방송을 했던 그 AIS랑 또 유사한 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AIS도 세월호가 꺼졌다고 하는데 그거 손으로 버튼 누르면 꺼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AIS도 세월호가 꺼졌었고 이전에 방송 내용을 보면 선내의 CCTV는 8시 30분경에 꺼졌다 이겁니다. 자, 그 과정에서 CCTV 영상 가운데 지금 보여드리는 것과 같은 매우 스쳐 지나갈 수 없는 그런 중요한 화면이 장면이죠. 나타났습니다. 지금 저 보시면
파란색 옷을 입은 아마 이 기관부 선원으로 보이죠. 네. 실제로 이제 법원에서 드러난 부분에 따르면 3등 기관사, 이수진 씨입니다. 네, 세월호 3등 기관사가 현재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저기 보시면 바닥에 테이프로 보이는 물체가 하나가 있고 그리고 그 아랫부분에 가위가 있죠. 그래서 저 가위로 테이프를 가지고 뭔가 붙이는, 테이프는 붙이는 데 이용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가만히 보시면 저기 아랫부분에 검은색 튜브 관 같은 게 보이는데요. 그 튜브 관 가운데서 사진의 맨 아래에서 두 번째 파트를 보시게 되면 그 사각 테두리에 파랗게 뭐가 붙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예, 초록색으로. 다른 거와 다르게 그죠? 예, 초록색 딱 그 파트만. 그러니까 맨 아래에서 두 번째 파트에만 정사각형 형태로 뭔가 파란색이 뭔가 붙어 있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저걸 보면 테이프로 보이죠. 더 사람 관련해서는 그 JTBC에서도 신원 확인을 했어요. 3등 기관사라고. 근데 네. 그 사람의 본명은 이 재판 이 피의자 신문 그 신분으로 이제 재판 받고 있잖아요. 네. 거기에 이제 인적사항이 다 나왔거든요. 3등 기관사 이수진. 그래서 이 사람이고 그래서 그 저 화면에 나온 사람이 이수진이라는 사람이고 3등 기관사이기 때문에 지금 작업하고 있는 공간은 기관실 이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자, 이 사람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 당시에 지금 검찰 조사에서 그 당시에 그 시간에 뭘 했었냐 하고 있었냐 이런 이제 질문을 받았을 거란 말이죠. 근데 자기는 페인트 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진술했다는 거예요. 페인트 칠하고 있었다. 기관실에서? 자, CCTV 화면 속에 7시 58분 기관실로 들어가서 화면이 끊기는 시점인 8시 30분 안팎까지 기관실에 머무는 게 포착이 된 거예요. CCTV에. 네. 그럼 한 30여 분 정도 되죠. 근데 이때 검찰 조사에서는 페인트 칠하고 싶다 이렇게 진술을 했는데 페인트 칠은 아니죠. 근데 일단 페인트가 안 보이는데. 그렇죠. 일단. 보이지 않죠. 페인트가 근데 없고. 그런 거는 있을 수 있잖아요. 왜 테이프를 일단 그 페인트가 묻으면 안 되는 곳에 테이프를 발라놓고 그 다음에 이제 페인트 칠을 하고 테이프를 딱 뜯어내서 깔끔하게 만드는 뭐 그런 작업도 흔히 하잖아요. 페인트 칠할 때. 그래요. 그 마스터링 작업이라고 하나요? 근데 미리 지금 이제 테이프 바르고 그 다음에 이제 페인트 칠을 하려고 테이프 먼저 바르고 있는 과정일 수도 있죠. 근데 그렇겠죠. 배가 운항 중에 뜬금없이 왜 페인트 칠을 하나요? 그렇죠. 그걸 알 수가 없죠. 그 시간에. 원래 운항 중인 그런 식으로 하나? 배고 가동 중인 기관이잖아요. 예. 엔진이 돌아가고 있는데 페인트 칠한다? 그거 이상하지 않아요? 자동차 시동 켜놓고 위에 도색하는 거랑 같지 않습니까? 운행 중에 운행 돌아가고 중에. 있다가 야 차 도색이 좀 벗겨졌는데 좀 칠해라 뭐 이런 그래서 꼴이잖아요. 하여튼 그 이수진 기관사 3등 기관사 관련해서는 이 사람이 첫 구조가 이루어진 그날 16일 날 오전 9시 39분 해경 3명을 태운 보트가 세월호 3층 출입구 쪽으로 다가갔을 때 4명이 손을 흔들어서 구조를 요청했는데 이수진 씨가 포함되어 있었던 거지. 4명이 다 선원들이었던 거야. 기관부 어디서? 선원. 어디서 손을 흔들었다는 거예요? 그 3층 출입구. 3층 출입구. 세월호 그러면 3층 출입구에서. 기관실에서 페인트 작업을 하고 나서 다시 3층으로 올라갔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해경 보트가 이 사람들 싣고 나온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승객들을 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원들 다 구했잖아 먼저. 그 4명 중에 이순 씨가 들어있었던 거고 시간대로 보면 1시간 뒤에요. 그죠? 이 CCTV에 포착된 8시 30분까지 하여튼 그 뒤에 요 작업하고 나서 1시간 정도 뒤에 구조가 된 거지. 그 이수진 씨입니다. 그런데 저기서 뭘 하고 있었냐? 이게 의문인 거지. 페인트를 칠하고 있었다. 진술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페인트는 안 보이는데. 네. 근데 마스터링 작업이다. 그러면 뭘 하고 있었냐라는 이제 의혹을 제기를 하려면 그게 세월호 침몰과 뭔가 관계가 있어야 된다라는 건데 그럼 세월호 침몰과 관계 있을 만한 일을 기관실에서 할 수 있는 거는 기관을 고장낸다거나 네. 아니면 기관실에 뭔가 폭발물을 설치한다거나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기관이 고장 난다고 해서 세월호가 침몰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기관이 고장 나면 그냥 세우러 가다가 멈추는 거지. 그럴 수 있지 않아요? 폭약을 설치해. 예. 그럼 배도 멈춰. 예. 빵꾸도 나. 예. 배가. 그럼 침몰하는 거지 뭐. 그러면 폭약을 설치하는 했을 가능성이 높다. 장면이. 근데 저는 기관실에서 폭약을 설치해서 그게 이제 배 바깥으로 터져나가는 상황의 폭발이면 안에 계신 승객분들이 그거를 모를 리가 없다고 보고요. 그 정도 폭발이면 그죠. 우리 왜 그 슈루탄 하나 터트려도 훈련장에서 뭐 땅이 울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왕이면 기관실보다는 외벽에 가까운 쪽에서 폭탄을 터트려야 외벽에 구멍이 잘 날 거 아니에요. 근데 기관실은 완전 외벽은 아닌 거고 기관을 굳이 거기서 폭탄을 터트릴 가능성은 없다. 저 3등기 가서 그 검찰에서 했던 진술하고 저 사진 장면하고 전혀 안 맞는 상황이고, 그죠? 그렇죠. 왜냐면은 그 정상적인 작업이면 테이프 바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게 맞지 않나요? 그렇지. 그리고 저게 페인트가 되려면 페인트를 바른 파트가 보면 이를테면 주변에 바닥이나 이런 데가 아니고 그 지나가는 파이프에다가 페인트를 칠하는 건데 저기에 운행 중인 선박에 아침 8시 시간에 굳이 저기에다가 기관부 선원이 페인트 칠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냐 이거죠. 그렇죠. 그게 뭐 출항 전이든 출항 후든 출항을 끝마치고 나서든 그때는 잘 뭐 할 수도 있을 텐데 운항 중에 기관실에서 해야 될 작업들은 무슨 기관 고장이나 아니 무슨 엔진 오일이 떨어졌어. 엔진 오일을 채워놓거나 뭐 이런 정도 아니겠어요? 엔진 오일도 엔진 끄고 넣어야죠. 아, 그러구나. 그러니까 아니 기관부 선원이라고요? 기관사. 기관사. 3등 기관사. 기관사가 원래 페인트 칠하고 그런 것도 기관사가 합니까? 그건 모르죠. 근데 뭐 이를테면 다 해야죠. 뭐 시키면 뭐 3등이기 때문에 그치. 아, 3등이니까. 뭐 1등이 시키면 3등은 그냥 해야 되겠죠. 예, 그럴 것 같긴 한데 그런데 뭔가 좀 그러니까 정상적인 작업으로는 보이지 않지 않나요? 그리고 그런 폭발설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저기에서 어떤 뭐 폭약을 터뜨렸을 것이다라고 추정하는 차원에서 보면 전혀 또 맞지 않는 장면이에요. 저렇게 여유 있을 수가 없어. 머리를 만지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모습이 아니거든요. 그 저 3등 기관사는 그냥 저기에 테이프를 붙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붙이고 있다. 아무 의미 없이. 그래서 군대식이야? 아니 실제로 그냥 붙이고 있는 것 같고 뭐 만일 모종의 이제 세월호는 크지 않습니까? 네. 길이가 140m니까 모종의 위치에서 뭔가가 이제 작업이 진행이 된다고 하면 그거는 사람들이 몰라야 되잖아요. 그렇죠. 선원들이 막 다니다가 뭐 하십니까? 이러면 안 되잖아요. 예. 그런 상황에서 저기서 뭘 해라라고 일을 받은 상황이 아니냐. 그러니까 뭘? 그러니까 뭐 모종의 음모를 꾸며라. 일단 아니 너는 기관실에서 일을 있어라라고 너는 여기서 나오지 마라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따돌린 거지. 저 사람은 공작에 참여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공작이 있다면이죠. 만약에 공작이 있다면 요즘 예민해. 예. 저 사람은 아니지 않겠냐. 그래서 따돌려야 되는데 그냥 있어라고 하면 뭐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테이프 붙이고 있어. 그러면 이걸 다요? 그러면 다 붙여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그리고 또 그게 왜 또 생각이 드냐면 CCTV를 끄지 않았어요. CCTV가 켜져 있는 상태에서 저 장면이 그대로 다 나왔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뭔가 치밀한 음모 속에서 세월호를 어떻게 하자라고 만약에 그런 상상을 만약에 한다면 CCTV가 버젓이 있는데 뭐 할 수도 있겠네요. 어차피 침몰을 한다고 하면. 예. 근데 저 배가 침몰한다고 생각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CCTV 앞에서 저렇게 버젓이 작업을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래서 CCTV가 안 보이는 데서 뭘 했겠죠. 했으려면. 그죠. 내지는 CCTV를 돌려놓던가. 예. 끄던가. 원래 또 국정원이나 이런 팀이나 뭐 이런 어떤 범죄 집단도 저는 CCTV에 상당히 민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저분이 그냥 작업을 하는 것 같은데 저 작업 자체가 정상적인 작업으로 안 보이잖아요, 저거에. 그러니까 일을 만들었다는 거죠. 네, 운행 중에 페인트 칠을 왜 해요? 운행 중에 배가 가는데. 페인트 칠하는 장면이 아니잖아. 아니 일단 뭐 굳이 우리 문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굳이 개연성을 맞춰 본다면 이제 테두리 작업을 미리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또 모처에서 페인트를 가져와서 저 위에다가 이제 바르게 되겠죠. 검은색 페인트를 칠할 수 있겠네. 이미 검은데. 이미 검은데.
좀 흰색 페인트로. 아니 저기 예. 군데군데 하얘졌잖아. 아, 칠이 바뀌었다. 아니면 뭐 예, 어쨌든 근데 그거를 운행 중에 예. 굳이 급박하게 세월호가 일주일에 2번 운행하지 않습니까? 3번이요. 3번 예. 예. 그러면 쉬는 날도 있는데. 쉬는 날이 훨씬 많을 텐데 그때 칠하면 되는데 그러면 이제 그 기관실 페인트가 세월호 운행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나? 예? 그건 아니지. 아니 그러면은 아니 그 3등이니까 1등의 지시를 받을 거 아니에요. 1등 기관사가 뭘 알고 있는 사람이네. 그럴 것 같아요. 공작을 알고 있는 사람이네. 공작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예. 그러니까 저 작업 사항을 저 3등 기관사의 작업 사항을 1등 기관사가 알지 않을까? 왜 그런 작업을 했는지에 대해서. 그렇죠. 왜 저기서 저 시간에 청테이프와 가위를 들고 저기서 앉아 있는지를 그 이유는 3등 항해사보다는 아니 3등 기관사보다는 1등 기관사가 알고 있지 않겠나. 그러죠. 그게 이제 기본 추론 가능한 구조죠. 그게 네, 지휘 네. 구조죠. 그래서 기관실 전반에 대한 책임은 1등 기관사가 지는 거고 그렇죠. 기관사를 통해서 이렇게 지시를 하게 그래서 되는데 저희가 더 알아볼 수 있는 부분은 일단 저 3등 기관사에게 왜 저런 작업을 했는가 하는 것과 저 작업을 누구에게 명령을 받았는가. 그러면 이제 그 명령을 내린 사람에게 선원들은 다 구조가 됐으니까 안에다 지금 깜빡이다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제 불러다가 왜 그런 명령을 내렸는가, 이유가 무엇인가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수사해야 된다는 거죠. 네. 재판부가 그걸 질문을 해야 되겠네. 그죠? 선원들한테 추궁을 해야 되겠네. 그죠? 일단 저는 검찰이 해야 된다고 봐요. 검찰이 해야죠. 검찰이 또 지금 막 특별법 헷갈려서 요구가 높아서 갑자기. 예. 그래요. 그러면 그걸 한번 추정을 좀 해봐야 될 텐데 우리가 그걸 좀 알아보려고 그랬는데 아직 못 알아봤어요. CCTV가 지금 그 장면 공개된 장면 보면은 실내만 다 비추고 있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혹시 그 갑판하고 좀 바깥쪽을 비추는 CCTV도 있는 것인가? 그걸 좀 알아봐야 되겠어. 그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네.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최소한 왜냐면은 갑판은- CCTV 영상 내에 외부까지 각도가 앵글이 포함되는 이를테면 출입문이라든지 승객들 출입문이라든지 그럴 때 보면 갑판으로도 나오니까. 예 당연히 나오는 CCTV가 있을 수 있다라는 네. 생각은 드네요. 그래요. 그래서 그 장면이 어떤 또 관련한 그 증거들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근데 무엇보다도 CCTV 관련한 의혹 중에 핵심은 왜 꺼졌냐는 거죠. 8시 32분에. 우리가 방금 검증했잖아요. 왜 껐냐죠. 꺼졌냐가 아니라. 그렇지 않아요? 네, 왜 껐냐? 저절로 꺼졌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렇죠. 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CCTV가 꺼지고 나서 DVD는 작동했기 때문에 정전은 절대 아니다. 그렇잖아요. 그럼 정전이 아니면 뭐야? 고장? 갑자기 64대가 갑자기 확 고장. 그러니까 64대를 통제하는 이 컨트롤 박스가 갑자기 고장이 났다. 어떤 이유로? 그건 모르죠. 그래서 이거는 거의 누가 껐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거의 확실하다 이거는. 누가 껐다. 그러면 그걸 왜 껐을까? 아니, 그러면 일단 누가 껐을까? 누가? 선원 중에 한 명이겠죠. 그러겠죠. 선원 중에 한 명이다. 승객은 이 있을 수 작전 알고 없고. 있는 선원. 승객이 저런데 함부로 들어갈 수 없잖아요. 저런 통제실이잖아요. 다. 구조적으로는 거기 조타실에 있지 않겠어요? 조종 장치가. 근데 저는 CCTV가 주로 이제 메인 안내 데스크나 그런 데 보면 거기에 이제 CCTV 영상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나오긴 하죠. 예, 조타실에도 나오는데 그래서 어느 포인트인지는 누가 확인이 껐을까? 필요하죠. 누가 껐을까는 승객 선원 중에 한 이거 명이다. 빨리 그 오하마나오 현장 검증할 때 이런 거 같이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게요. 그죠? 한번 더. 근데 아마 저렇게 예. 큰 배라면 CCTV가 60 몇 대나 있고 그러면 아마 이런 전기 개통 그다음에 그 뭐 CCTV나 이런 거 개통으로만 따로 이 컴퓨터 실 같은 게 따로 있을 거예요. EDPS 실이라고 흔히 그러잖아요. 그럼 방이 아마 따로 있고 거기서 다 관리를 하는 네. 그게 이제 보통은 상식적으로 보면 조타실과 연결돼 있는 방이 따로 있지 않겠나 뭐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그런 데서 아마 종합적으로 관리를 하고 여기는 그 해당 직원만 출입할 수 있도록 돼 있겠죠. 그렇죠. 관계자의 출입 금지 이렇게 써붙여놨을 거고 그러면 사실상 거의 지휘급 선원이 들어갈 수 있다. 들어가서 껐을 가능성이 높다.
근데 그거를 근데 선원 중에 혹은 선원으로 가장한 어떤 요원 이준석 선장이 침실에 들어간다고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기 침실에 진입 있었죠. 전에 예. 들어갔죠. 예. 그 시간을 확인해 봐야겠네. 어디 갔었냐? 아, 그 시간에 계속 침실에 있었던 게 맞냐? 언제 나갔는지. 왜냐면은 거기 뭐 조타수와 그리고 이제 뭐 항해사 다 조타실이 있었잖아요. 근데 조타실이 있는데 딴 사람들 다 보고 있는데 퍽 끄는 건 좀. 그래서 일단 요거는 요렇게 확인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15명 가량의 선원들이 있었으니까 그 중에 지휘급 선원이라 그러면 선장과 1등 항해사, 뭐 1등 기관, 1등 선원들 그 사람들의 행적을 그죠? 8시 30분 경에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누구와 함께 있었는지 이거를 대질신문하면 혼자 있는 사람이 나오지 않겠냐는 거죠. 저 시간대에 이를테면 침실에서 자고 있었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나 아니면은 뭐 화장실에 갔다 밥을 먹으러 갔다 뭐 이런 사람이나 그러면 이제 혼자 있는 사람이 의심을 해볼 수 있다. 용의 선상의 인물들을 좁혀 나갈 수 있지 않겠나? 어? 제발 검사님들아 좀 그렇게 좀 해주세요 좀. 자 그래서 이렇게 좁혀 보면 누가 끝나에서는 어쨌든 직원 중에 선원 중에 한 명이 껐을 것이다. 그러면 왜 껐냐가 나와야 되지 이제. 왜 껐을까? 숨길 게 있으니까 껐겠죠. 뭘 숨기죠? 나중에 또 이런 얘기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또 막 이상한 또 막 얘기들 나와서 아니 통상 가끔 끄고 그런다 막 이런 식의 얘기가 또 나오지 않을까. CCTV를 통상적으로 끌 이유가 없지 않나요? 원래 CCTV라는 게 안전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24시간 찍으려고 다는 건데. 그렇죠. 그렇죠. 보안을 위해서. 그래서 제가 그 CCTV 위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이게 배 갑판을 비추면서 배 바깥도 CCTV에 찍힐 수가 있는 구조면, 그죠? 3등 항해사 박한결 항해사가 봤다는 검은 물체가 혹 찍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지. 검은 물체들을 피하려고 선박에 올라오고 뭐 검은 물체를 피하려고 그랬다는 진술을 잠깐 했잖아요 초반에. 혹시 그게 박한결 항해사 증언에는 검은 물체는 없죠. 검은 물체 없었나? 선박이 올라와서라고 돼 있죠. 아 근데 검은 물체라는 진술도 재판이 아니고 현장 검증할 때 툭 던진 얘기가 있어요. 예. 검은 물체. 예. 또 검은 물체라고 해서 또 그죠. 예. 근데 잘 안 보이면 다 검은색으로 보이잖아요, 그냥. 왜 하필 아침 9시에 그건 아닌 것 같고. 아니 멀리 있으면 그것도 밖에서. 그러니까 그 날씨도 좋은 상황에 그냥 검은색으로 보이진 않았을까 뭐 진짜 검은색 같아요. 그러니까 검은 물체라고 했겠는데 왜 또 검은색이라서 또. 그래서 저는 CCTV의 위치가 중요하다고 보는 거지. 중요하네요. 어디를 비춰주고 있는가. 그러면 그래서 특히나 그래서 CCTV가 꺼져야 되는 이유도 있고 또 없어져야 될 이유도 있지. 저 맨 처음에 그걸 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선원들이 기간부 선원들은 아까 말씀하신 거대로 이제 그 배 옆에서 해경 공무보트가 와서 이제 구조가 되고 그리고 이제 조타실에서 나머지 또 구조가 되고 이렇게 되는데 그 선원들이 구조가 될 때 실제로 승객들을 구조하려고 하면서 대피를 했는가 아니면 그 대피하는 모습들이 CCTV에 그대로 찍힐 거잖아요. 아니죠. 복도를 그 지나가는 전에 다 껐잖아요. 그러니까 안 제가 껐으면 그냥 생각하기에 맨 처음에 미리 대피를 했다면 우리 유가족분들이나 이 증거보전 신청을 하실 때 그런 그 대피의 장면이나 이런 것들이 다 CCTV에 드러날 거라고 기대를 하시고 침몰 과정 자체가 나올 거라고 생각했었지. 그리고 기대를. 배가 어떻게 기울어져서 그러면 어느 정도 기울어졌을 때 실제로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에 대한 그런 모습들이 다 드러날 것으로 기대를 하시고 증거보전 신청하셨는데 이거는 정말로 8시 반에 끊겨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너무 아쉬운 거죠. 근데 CCTV가 그 8시 반에 끊겼다라는 건 어떻게 알 수 있는 거죠? 알게 된 거죠? 영상을 보고를 상영했어요. 했는데
복원을 했잖아. 아 복원했는데 영상에서 8시 반 되니까 갑자기 화면이 딱 끊기고 뭐 지지직거리는 걸로 바뀌었다. 그렇죠. 기록이 거기까지밖에 안 돼 있다는 거지. 나중에 누군가 그 영상물을 거기서부터 삭제를 했다 이렇게 볼 삭제할 수가 없죠. 물속에 있었던 건데. 물속에 있는 걸 끄집어내서 복원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증거 인멸을 못 한 거지 뭐. 어쨌든 복원을 했어요. 했는데 그러면 실제 그러니까 사고를 예상한 사람이 기획한 사람이 그게 됐죠. 그게 되겠죠. 그 이유 사항을 보여주면 안 되니까. 자꾸 막 그런 식으로 외길이네요. 외길. 아니 그 이유밖에 네. 없지 않을까요? 그죠? 보여주면 안 되니까. 그러면 결국은 이 사고의 원인은 배 내부에 있었다. 배 내부에 어떤 공개되면 안 되는 어떤 행위에 의해서 사고가 난 거다. 그냥 이제 배 내부도 무관하지 않다. 이 정도. 무관하지 않다. 배 내부도 무관하지 않다. 그리고 뭔가 만약에 이게 그런 거라면 8시 30분에 이게 꺼졌다고 하면 그 시간도 중요하다고 봐요. 꺼진 시간하고 어떤 의미가 있어요? 지금 사고 시간은 48분인데 한 15분 전에 꺼진 거잖아요. 16분 차이가 나죠. 네. 예.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 이를테면 만약에 뭔가 이상한 정황이 있다면 이미 약속된 시간이 있고 이건 그냥 소설이에요. 예. 상당히 민감하죠. 예. 아니 갑자기 조선일보가 칼럼에다가 때려버리니까 영광인 줄 민감해요. 민감해요. 이름도 조만간에. 좀 밝혀주지 그 말이야. 그러게. 저자 이렇게. 그러게요. 상당히 좀 잘했더라고 글을. 예. 그 이를테면 이제 16분 전에 약속된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 전에는 이러한 일을 해야 되고 그 다음은 뭘 해야 되고 당연히 그런 타임 테이블이 있지 않겠나. 예, 매뉴얼이지 않겠나. 그러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내부적으로 어떤 작전을 한다면 그런 게 있어야지 뭔가 이게. 그래서 지금 좁혀지는 건 이준석 선장 그리고 심정훈 1등 항해사 그다음에 손지태 1등 기관사 그리고 전영준 조기장 최소 이 4명은 이 매뉴얼을 파악하고 있는 입장에 뒤에 있었을 것이다. 1등 항해사가 한 명 더 있지 않습니까? 강원식. 강원식 항해사. 예, 1등 항해사 2명이죠. 있죠. 예. 맞아요. 그래서 그런 매뉴얼이 있었기 때문에 사고가 언제 날 거고 그래서 그 몇 분 전에 지금부터는 녹화 중단 해놓고 움직였을 가능성이 매우 커 보인다 이런 거죠. 그렇죠. 그 왜 껐을까? 그거는 모종의 무슨 준비된 어떤 매뉴얼이 있었다는 걸로 추정할 수 있고 그러면 기획설이네. 그렇죠. 다시. 우발적 사고라면 그럴 리가 없고 그 다음에 우발적 사고라면 실제로 이게 CCTV가 꺼질 리가 없죠. 혹시나 또 그런 건 없지 않습니까? 미래를 예측해 가지고 15분 뒤에 배가 침몰할 것 같으니 그 전에 CCTV가 자동으로 꺼지는 그런 거 있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건 일어날 수 없지. 그 다음에 외부의 어떤 작용에 의한 침몰설도 가능성이 낮아지는 거 아닙니까? 잠수함이 충돌할 것 같으니까 미리 꺼놓고 잠수함과 충돌시킨다. 그러네. 그럴 가능성은 낮잖아요. 그럼 이제 내부의 어떤 뭐 기획을 통해서 폭발설이라든지 뭐 네. 이런 게 오히려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근데 아까 또 얘기한 것도 폭발설은 또 낮다며. 그러니까 그 장면 아까 그 그 CCTV 장면은- 그 장면은 폭발설과 관계 없는 것 같고 폭발을 시키려면 실제로 배 밑바닥에 가서 폭발을 시켰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만약에 뭐 세월호에 대한 어떤 모종의 공작을 기획을 했다면 그것을 15명의 선원들이 전부 다 그것을 알고 이를테면 뭐 주로 미국 영화에 주로 나옵니다만 무슨 뭐 침투 작전 하기 전에 모아다 놓고 브리핑하고 안 그랬을 것 같아요. 그건 그래서 뭐 예. 위험 부담이 크죠. 그걸 그렇죠. 안다 그러면 그거는 한 몇 명 그야말로 나머지는 뭐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전혀 이제 알 수가 없고 이를테면 뭐 3등 항해사 박한결 씨도 뭐 경황이 없어가지고 막 펑펑 울었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들은 알면 안 되기 때문에 난 저기 가 있어.
가 돼야 되는데 저희 가이서라는 말 자체도 제가 외워라고 이상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적당한 작업을 만들어 놓고 가서 페인트 칠해. 테이프 뭐 이런 식으로. 테이프 발라. 이걸 다요? 뭐 이런. 발로? 그럼 어떤 겁니까? 발라야죠. 3등인데. 그러다가 CCTV에 찍힌 것 같아요. 모종의 작업이 모종의 작업이 있을 수 있지 않냐. 배치물과 관련 없는 새로 만든 작업이네요, 그죠? 뜬금없는 작업. 그 3등 기관사의 저 장면은 그럴 수 있지 않겠냐는 거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거는 근데 실제로 물어봐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그 작업이 뭔가 의미 있는 작업일 수도 있잖아요. 저희가 이제 알지 못하는 모르는 상황이기 뭐 때문에 배를 모르니까 우리가. 그래서 핵심은 제발 그래서 빨리 특별법이 제정이 돼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전면적인 좀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는가. 그래요. 특별법 지정되면 우리도 뭔가 역할을 해야 되겠어요. 그죠?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지. 특별법에서 이제 진상 조사할 때 이런 걸 조사해야 된다. 이런 소스들을 많이. 국민 이런 뭐 감시단 이런 걸 해서 그렇죠. 그런 자유 게시판 같은 것들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우리도 또 보고서를 좀 제출하자고 그분들한테. 적극적으로 또.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중요한 오늘 또 이 검증으로 가고 있는데 내부에서 벌어진 어떤 기획 작업에 의해서 세월호가 저렇게 될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외부에서 발생한 요인에 의한 것은 가능성이 낮아지고 네. 그런 거네요. 아니 저는 그게 둘이 이게 동시에 서로 뭐 이제 반비례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아닌가 협작설인가? 아니 그러니까 여러 개가 같이 이루어질 수도 있죠. 근데 좀 복잡하긴 합니다만. 예를 들면 잠수함이 갖다 박으면 몇 시 몇 분에 갖다 박아 이런 건가? 외부설을 외부설은 지금 잠수함설이 거의 유일하지 않아요? 외부의 어떤 충격설이나 뭐 그렇죠. 그죠? 기획설로 보시면 예전에 이제 뭐 좌초설이나 네. 그런 부분들은 사실 우연에 의한 거예요. 급변침설도 우연에 의한 것인데 기획설이라 그러면 뭔가 충돌설이 돼야 되는데 그럼 이제 지금 세간에 떠돌고 있는 건 잠수함 충돌설이죠. 그죠. 그리고 유일하잖아, 그죠? 또 유일하게 잠수함 충돌설을 막 주장하는 사람이 구속이 됐어요. 그래요? 홍가희 씨도 계시는구나. 예전에 그 인터넷 논객이 네네. 미국 훈련 중인 미국 잠수함과의 충돌이다라고 막 인터넷 글 올리다가 구속되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홍가희 씨는 그와 달리 사실상 구조가 전혀 안 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뭐 구속이 되긴 했는데 수많은 가설 중에 잠수함 충돌설을 주장하던 사람이 구속이 됐어요. 그 무슨 의미인가요? 그것만 차단을 해야 한다. 아니 글쎄요, 그건 잘 모르겠고 일단 저는 뭐 객관적 사실을 말씀드린 거죠. 머뭇머뭇하고 있어. 네. 답변을 못 하는군요. 근데 어쨌든 잠수함과 충돌설, 그러니까 잠수함 때문에 잠수함과 충돌을 해서 이 세월호가 침몰했다라는 것과 그 전에 CCTV가 꺼졌다라는 거는 서로 연관관계는 없지 않습니까? 아니 만약에 그것도 기획설이면 잠수함 그죠. 충돌 몇 시에 충돌할 거니까 그렇지. 그 전에 꺼놔라. 그러니까 우연하게 일어난 해상 사고가 아니게 되는 거지 그렇게 되면 잠수함 충돌설이 성립하려면 지금 이 과정에서는 우연하게 그냥 훈련하다가 갖다 박은 게 아니고 그죠? 일부러 갔다 그러니까 교통사고가 아닌 거네요. 그러면. 그럼 예. 기획 충돌설이죠. 근데 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건 잠수함이라면 물 밑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잠수함이 물 위에 떠가지고 박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물 밑에서 박았겠죠. 물 위에 떠서 박을 거면 굳이 잠수함 쓸 필요 없이 군함이 갖다 박아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잠수함을 이용했다는 건 아니 당연히. 그럼 다 보이지. 저기서 오는 게 다 보이잖아. 그러니까 잠수함도 쫙 마찬가지로. 와가지고. 그러니까 잠수함도 마찬가지로 갖다 박을 때 물 위에 떠서 박진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물 밑에서 박았지. 그래서 그러면 어차피 CCTV는 안 찍힐 건데 굳이 미리 CCTV를 끌 필요도 없다는 거죠. 잠수함이 갖다 박을 거면. 아니 그게 아니고 잠수함은 아니네 그러면. 잠수함 아니나?
아니 문 대표님 이야기 따르면 논리가 굳이 CCTV를 미리 끌 이유가 그러니까 없는 우리가 전부 다 이제 그 모종의 저희는 기획에 능하지 못해서 아무튼 기획에 능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다 지난 날에 이변기라고 해봐요. 그러면 이제 딱 생각을 해볼 때 잠수함으로 박아버리자라고 하면 구체적인 세부 작전 계획을 짜야 되는데 거기에 작전 타임 15분 전에 CCTV를 끈다라는 게 들어가겠는가 하는 거죠. 굳이 끌 이유가 없다는 문 겁니다, 대표님 생각에. 의견은 이제 굳이 그런 걸 왜 넣느냐. 안 그래도 바빠 죽겠는데 잠수함 어차피 작전을 보이지도 않을 거고. 오히려 더 복잡하게 만드는 개연성만 돼버리지. 굳이 그때 CCTV를 꺼야 될 이유가 있냐? 라고 보면 끌 이유가 없네요. 그렇죠. 잠수함 기획설이면 근데 그게 아니라 만약에 세월호 내에서 모종의 한 두세 명의 사람이 뭔가 조치를 해서 하겠다라고 그런 만약에 상황이 된다면 구체적인 예를 들면 이제 작전 타임에 들어가기 전에 일단 사전 단계로 CCTV를 꺼야겠죠. 예. 그러니까 그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지금. 네. 그런데 그러면 그동안 나왔던 무슨 뭐 레이더에 잡힌 이상 괴물체 있잖아요. 괴물체. 네. 예. 그거 하고 그다음에 무슨 뭐 견인되는 장면 그리고 뭐 이게 뭐라 그러죠? 이게 공기통? 잔망경이든 공기가 뭐 들어가는 통이든 이런 것들을 추정했던 분들은 그럴 수도 있겠네요. 만약 그런 것이 잠수함이면 근처에서 합동군사 훈련을 하다가 배가 사고 났길래 쭉 올라와서 지켜보다가 쭉 내려가고 이런 장면일 수도 있고 사건과 관계 없는 걸 수 있는 뭐 별도의 이런 걸 수도 있는데 자 그러면 CCTV 이 과정을 보면 내부 기획설이 더 힘이 실리네. 저는 그 둘을 대립된 존재로 보진 마시고 네. 그러니까 이제 세월호는 침몰했는데 그것이 예를 들어서 세월호 침몰 사고의 원인이 딱 세 가지로 이를테면 이제 우연에 의한 사고 그리고 내부에서 뭔가 기획을 한 거 그리고 외부에서 기획을 한 거 이 세 가지가 완전히 분리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를테면 실제 만약에 이것을 내부에서 어떤 기획을 했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도 우연에 의한 현상들이 작용을 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외부에서 어떤 걸 하려 하더라도 내부에서 뭔가 이제 뒷받침되는 어떤 조치들이 또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도 우연에 의한 여러 가지 현상들이 또 예기치 않았던 현상들이 당연히 나타났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기획과 우연이 동시에 그 존재한다? 둘을 너무 이렇게 대립된 존재로 보지는 말자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내부에서도 뭔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요거를 염두에 둬야 될 것 같고 그런 취지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우리 그 15명의 선원분들에 대한 수사가 좀 매우 세밀하게 그리고 치밀하게 좀 진행이 될 필요가 있다. 어쨌든 그러면 뭐 다른 거는 좀 이게 여전히 이제 가능성으로 좀 남겨두고 어쨌든 CCTV 요 과정을 딱 봤을 때 내부 기획을 하지 않고서는 나타날 수 없는 현상이다. 그죠? 네. 그렇게 좀 정리를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자, 어쨌든 뭔가를 숨겨야 되는 요구가 있는 사람들이 직접 CCTV를 CCTV 말 거네. 그 이중도 선장이 해경 아파트. 예, 숙식했다는 그 해경 아파트 CCTV도 삭제했죠. CCTV를 끄고 다니는. 자, 그래서 요거는 좀 더 지금 뭐 자료들이 하나씩 더 계속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뭐 차차 더 분석을 하는 걸로 하고 오늘은 그 정도까지 CCTV 관련해서 좀 검증을 하는 걸 하고 추가로 뭐 몇 가지 좀 저 얘기를 좀 해보죠. 오렌지맨이 더 있다, 그죠? 지금 그 조기장 전영준 씨가 이제 오렌지맨이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 사람 말고 몇 명이 더 있다라는 얘기가 있죠. 어떤 얘기인가요? 실제로 세월호가 사고가 난 현장에서 해경 헬기가 영상을 찍었지 않습니까? 그 영상 과정에서 실제로 그 갑판 위에 오렌지복의 복장을 입은 작업복으로 보이는 오렌지색 작업복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사람이 2명이 포착이 되지 않습니까? 네. 약간 흐릿흐릿하긴 하고 좀 멀어요 거리가. 예. 그런데
오렌지복을 입은 사람이라고 거의 뭐 확정할 수 있을 것 같아. 그 두 사람. 예. 그럼 이 두 사람하고는 전영준 씨가 전혀 다른 인물이잖아요, 그죠? 근데 전윤준 씨가 저 두 명 중에 한 명일 수도 있죠. 전영준 씨는 저쪽으로 빠져나갔지. 보트 타고 탈출하지 않았습니까? 보트로 나갔어요. 아 그렇네요, 진짜. 이 사람들은 그 CN-235기 있잖아요. 네. 초계기에서 찍은 영상에 해경 헬기를 동원해서 타고 탈출하는 오렌지 복장의 사람이 포착이 됐어요. 그거는 저희가 이제 영상으로 좀 보내드릴 텐데, 네. 거긴 두 명인지 좀 헷갈리는데 한 명은 확실하게 오렌지 복장의 선원으로 보이는 인물이 있어요. 그러면 저 사람의 신원 확인은 매우 간단하겠네요. 헬기로 구조된 선원이 있냐 찾아보면 될 것이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누구다 나올 건데. 근데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오렌지맨은 유일하게 한 명으로 그렇죠. 많이 알려지죠. 해자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저 사람은 누구지? 오렌지색 작업복을 입고 눈에 되게 잘 띄는데. 그래서 저 장면하고 헬기로 구조되는 장면 두 가지를 좀 보시면 아니면 그런 가능성은 없나요? 해경 헬기로 오렌지색을 입고 구조하러 와서 그 전에 내려와서 그 승객을 싣고 올라가는 거 아닌가요? 그런 가능성 헬기로? 없습니다. 없어요? 복장은 따로 있어요. 검은색 그 해경 구조대, 복장이. 예, 예. 그 구조대 복장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배에서 탈출한 사람이다. 그럼 저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일까요? 뭐 하는 사람일까요, 진짜? 그러니까 그걸 알아봐야겠죠. CCTV에 포착되면 안 되는 사람일 수 있고. 자, 그래서 그 저희가 해경 헬기 영상하고요, CN-235기 영상을 비교해서 좀 보여드릴 테니까 그걸 보고 여러분들 좀 판단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하나 할 게 있는데, 그 우리가 몇째 방송인가요? 몇째 방송에서 여러 가지 가설들 했잖아요. 3가지 정도 가설 시나리오를 얘기했었죠. 했는데, 핵 폐기물설을 우리 문경환 대표가 아주 논리적으로, 역사적으로 지금 무슨 국제 해벽까지 들먹거리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 관련해서 약간 지금 새로운 또 전문가적 의견이 있다고 하는데 얘기를 좀 해주시죠. 이제 폐연료봉, 그러니까 핵 폐기물은 고준위 핵 폐기물과 저준위 핵 폐기물로 나뉘게 되는데, 대한민국은 뭐 사실 원자력 발전소 외에는 핵 시설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올 수 있는 거는 이제 폐연료봉, 폐연료봉이 있죠. 그리고 폐연료봉 이외의 부분들은 사실상 뭐 주로 저준위 폐기물 정도가 되겠는데, 작업부 장갑 뭐 이런 거. 예. 그런 부분들은 그냥 보관을 한대요. 어디 그 시설 안에? 예, 그 시설장 내에, 발전소 내에. 그래서 지금 뭐 그게 거의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고준위 핵 폐기물은 흔히 그 수조에 담가가지고 물 속에다가 보관을 한대요. 그렇죠. 예, 물 속에다가 보관을 하고, 그러면 이제 그 폐연료봉을 만약에 이송을 한다고 할 때, 이송을 한다고 한다면 이걸 이제 실제로 일단 물 속에 보관을 하고, 이것을 딴 데로 옮기려고 하면 이것을 어떻게 특수한 장치를 통해서 옮겨야겠는데, 그러한 설비나 비용들이 발생을 하고, 이것을 옮기는 비용이 매우 크게 발생을 하고, 만약에 이걸 옮기는 과정에서 사고가 난다면 사고로부터 나타나는 이제 파장이, 사회적 비용이 엄청나게 발생을 할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최대한 운송 자체를 안 하지 않겠느냐, 핵 폐기물을. 예. 그 보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 그냥 두둔 거죠. 그 발전소 내에. 그러면 이게 그 포화 상태가 될 수 있잖아요. 포화 상태가 되면 안에 하나 더 파는 거죠. 바닥을. 예. 차라리 바닥을 하나 더 파가지고 거기다가 두는 게 다른 모든 비용보다 이것이 훨씬 더 이제 적은 결과로.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동을 하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추정하는 거죠. 그것도. 네. 추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이 IAEA 국제원자력 기구가 전체 핵물질을 대한 이제 감사가 나온다고 해요. 1년에 한 2-3차례 정도 이렇게 감사가 나올 때, 저준위 핵 폐기물은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고준위 핵 폐기물은 매우 이제 엄격하게 엄격하게 조사가 나오고, 그리고 이것에 대한 이제 그
양적 측정이 상당히 정밀하게 가능하다고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원자력 시설을 돌렸을 때 나오는 폐 연료병이 1년에 얼마 정도 될 거고 예. 이걸 어떻게 보관하고 있는 것까지 다 그리고 숫자까지 다 보관량도 확인이 실제로 가능하다고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검사들이 불시에 이렇게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을 고준위 핵 폐기물을 어디로 몰래 숨겨가지고 빼달려서 무단으로 투기를 하면 그만큼의 방사능을 발생시키는 다른 쓰레기가 뭔가가 있어야지 이게 구색이 맞아지. 앞으로 영구적으로 이제 IAEA의 눈을 회피할 수가 있게 되는데 안 그러면 실제로 이제 이중장부가 구성이 돼버려서 역사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난번 감사 때는 얼마였는데 이번에 왜 줄었냐, 내지는 이번에 왜 늘지 않았냐. 발전소는 계속 돌아갔는데 이게 이제 항상 계산치가 맞아져야 되기 때문에 고준위의 그러니까 폐연료봉을 그렇게 무단으로 투기하는 게 과연 가능하겠나 하는 것과 그리고 비용 측면에서 그냥 손해에 계속적으로 야적을 하는 게 실질적으로 더 싸게 먹히고 안 그래도 만약에 그 원자력 기구 쪽에서 일하는 사람들 아마 그럴 것 같아요. 혹시 사고 하나 나면 일본처럼 우리도 원자력 탈핵을 하자. 그러면 실제 원자력 관련한 업종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은 밥줄 끊기는 거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은 또 그러한 이제 몰래 운송을 하는 과정에서 사고 나는 가능성, 지난번에 왜 노원에서도 아스팔트에 방사능 측정되고 이런 부분들에 상당히 민감하게 심리적으로 민감하게 작용을 하는 게 맞고 그래서 그렇게 보더라도 차라리 발전소에다가 땅을 파서 하나 더 만드는 게 그게 가장 합리적으로 보인다라는 관련 뭐 전문가의 그런 의견들이 있었어요. 네. 우리 문 대표 네, 폐기물설 폐기하는 건가요? 뭐 폐기까지는 아니고 가능성이 매우 낮아졌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아주 완전 부정하진 않은데. 그러니까 예, 우리가 정확하게 모르는 그러니까 전문가들도 사실 100% 다 아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가능성이 매우 낮다라고는 할 수 있는데 뭐 절대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아 그러면 저기 저준위 폐기물은 포화 상태가 아닌 거예요? 네, 저준위 폐기물은 근데 이제 일단 양이 너무 많고 심지어 병원에서 촬영하는 엑스레이 사진도 저준위 폐기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도처에서 이미 저준위 폐기물은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거를 굳이 저런 이제 이를테면 뭐 국가기관이 개입을 해서 어떤 여객선에 몰래 빼돌릴 이유가 있는가? 그러니까 저준위는 그런 면으로 봤을 때 이유가 희박하지 않나 그런 의견입니다. 자 어쨌든 핵 폐기물설이 지금 급격하게 지금 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가능성이 확 주는 걸로. 그러니까 만약에 그 제주 강정기지에 만약에 모종의 핵 폐기장이 비밀스러운 핵 폐기장이 있다면 그것은 실질적으로 IAEA 국제원자력기구의 권한을 벗어나는 세력의 꼴로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그거는 예 그냥 태평양 사령부죠. 네. 예. 우리가 반드시 강정기지에 대한 부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미 핵항공모함 내지는 핵 잠수함 거기서도 폐연료봉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 어떡할 거냐. 그걸 걷다 버린다는 거지. 그럴 가능성까지 무시할 수는 없는 네네. 강정기지. 근데 어쨌든 그거는 세월호하고는 사실 관계 없는. 별도로 거죠. 지금 그렇죠. 얘기하는 거죠. 별도로. 그거는 관계가 강정기지 없는 얘기가 나왔어요. 어떤 예. 농객 한 분이 그 강정기지에다가 핵 무슨 폐기 장소를 만들지 않느냐. 근데 거기다가 실어 나르는 용도로 세월호가 쓴 거 아니냐 이런 주장하셨는데 그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낮아진 상태인데 또 불구하고 별도로 강정기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만약에 그 차원으로 예, 주한미군이 군사적으로 사용한다고 하면 사실 IAEA가 미군 부대 들어가면서 미 핵 항공모함까지 다 조사를 하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은근히 바다에 네. 버리고 다니는 거 아닐까? 핵 항공모함은? 아 그냥 그럼 되나? 그렇지. 굳이 뭐 강정에다 심을 리는 없겠는데 어쨌든 예. 핵 항공모함이 들어오는 걸로 용도가 실질적으로 정해질 거라고 보기 때문에 강정기지가 예. 그 차원에서 한번 접근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 가설 저번에 했던 것 중에 핵 폐기물설은 급격하게 힘을 잃고 지금 사격을 해내고 있어요. 자, 근데 오늘 중요하게 CCTV 얘기하면서 막 저는 내부설. 네, 내부설이
힘을 확 얻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걸 더 한번 추적을 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선원들에 대한 재판 기록과 그런 이제 진술 내용이 시급히 좀 확보가 돼야 되지 않겠나. 매우 중요하지 않나.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이제 핵심적으로는 지금 국정원의 움직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목해서 봐야 되고 국정원과의 또 본격적인 싸움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 좀 드렸고요. 또 세월호 CCTV 복원 결과에 대해서 좀 검증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내부 기획설이 또 오늘 힘을 얻는 검증 결과로 나왔습니다. 자, 10회 이렇게 정리하고요. 저희 다음 주에 11회 때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